환절기가 되거나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피부 알러지도 같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피부 가려움증에 그 때미는 문화도 있잖아요. 되게 안 좋겠네요, 교수님. 정말 안 좋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돼요? 다 깨끗하게 자라고 흙 만지면 지지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때랑 많이 다르죠. 절대로 예. 없고. 우선 피부에 염증이 없으려면 피부에 좋은 각질층이 있고 지방층이 있어야 돼요. 예. 이 피부에 유전적으로 가장 중요한 보호막은 더러운 놈에서 비누로 닦아내고 공장에서 만든 요 놈이 좋은 거라 해서 온갖 거 3개, 4개 비싼 거 다 해서 다 바르는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더 우리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어떤 용인가요? 교수님? 아, 네. 그래서 이제 식염수 코세척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거는 코세척하면 그 50cc 주사기로 예. 이렇게 딱 하는 거였잖아요. 예, 예.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부비동의 공간이 우리 목 뒤를 딱 클램프를 잡고 물을 넣으면은 머그컵 한 잔이 들어가요. 와우. 그러니까 여기만 들어가는 코가 아니라 여기 동굴, 여기 동굴, 눈 사이도 동굴, 저 안쪽에도 동굴 이렇게 해서 크게는 4개의 동굴군이 이제 크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낼 때 우리 박진영 씨 이렇게 숨반 이렇게 할 때 그 울림이 여기도 있는 거, 두성도 여기도 영향 끼치고 숨 쉴 때 그 넓은 표현정에서 코 숨도 습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니까 그 공간으로도 공기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문제는 비염이 심하면 그 공간이 지나가는 예. 게 부어올라서 막혀버리니까 거기에 끈적한 게 고이면서 염증이 낙화되는 거죠. 그래서 코세척은 그런 것들을 빼내야 되고 50cc로는 그 안에 물을 넣기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도 이걸 굉장히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FDA에서도 집에서 안전하게 직접 소금 만드는 법까지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최소 연구 결과에는 150ml 이상은 돼야지만 효과가 있다 돼 있어요. 네. 이렇게 통을 쓰는 거는 어쨌든 250이 충분한 약을 만들기 위해서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쭉 해서 식염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금 보들이 있기 때문에 낱개로 이렇게 판매되는 게 낱개로 있죠. 판매가 있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십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 예. 어떤 걸 써도 상관없고요. 정제 소금입니다. 이게 예. 다른 미네랄 없이 소금만 있는 거. 집에 있는 소금이랑 다른 거죠? 안 됩니다. 집에 있는 소금은 이제 정제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건강에 좋죠. 미네랄이 많고 또 우리 요리용 같은 경우는 얘가 덩어리지지 말라고 예. 일부러 이렇게 습기에 뭉치지 않는 성분까지 넣거든요. 근데 코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히말라야 솔트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히말라야 솔트를 굉장히 좋다고 파는데 네. 왜냐면 네티팟이 이거의 시작이 네. 갑자기 TMI가 되네. 코세척의 시작이 네. 몇천 년 전에 인도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 인도에 이렇게 이런 주전자 같은 거기에 소금을 넣고 주전자를 이렇게 위에다가 흘리면은 실제 그 주전자를 팔아요. 이게 네티팟이라 그러고 네티팟이요? 네티팟. 그래서 그거 팔 때 우리나라에서는 꼭 히말라야 소금을 섞어 살더라고. 왠지 더 건강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됩니다. 아, 예. 그렇게 정제소금 써야 됩니다. 정제소금 써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넣고 여기다 물을 넣는데 물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끓였다 식힌 물이 가장 무난하고 이것도 귀찮은데 끓였다 식혔다가 하는 것도 귀찮으면은 일반 정수기 물을 쓰거나 잘 관리된 정수기 네. 또는 생수 있죠? 예. 2리터짜리 그거 몇 개 사서 그 생수를 아, 넣어도 꼭 멸균 상관없습니다.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나 보네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게 면역이 사람들 다 있으니까 네. 우리가 면역이 아주 저하되는 사람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수도 괜찮고 생수도요? 그냥 수돗물 자체는 쓰지 말아라고 되어 있어요. 정수기물이나 생수를 사용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필터가 된 거. 예. 왜냐면은 그냥 수돗물은 이제 그 오래된 데는 파이프에 녹도 많고 또 그렇죠. 염소가 있고 염소 자체가 자극을 시켜주는데 최소한 그런 데는 염소라도 최소한 없어지기 때문에 자극이 덜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살짝 데워줘야 돼요. 전자레인지에. 그래서 이게 한 30도는 넘어야지 되지. 차가우면은 우리 아스키모 원처럼 머리 띵하고 통증이 옵니다. 코 전망에 좋지 않고 그래서 미지근하게 해서 30도 이상으로. 그렇죠. 너무 또 높이면 안 되니까. 화상 입으니까 잘 녹여서 넣은 다음에 흔들어서 녹은 다음에 코에다 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계속 쭉 짜 넣는 거고. 네. 그럼 요건 뭐냐? 이제 네티팟이라고 주전자 말씀드렸잖아요. 예, 얘는 이렇게 압력을 줘서 하기 때문에 쭉 코로 들어가서 이 부비동에 물을 팍팍 넣어요. 효과도 좋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귀에 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귀와 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괜찮지만 이걸 하는데 귀에 물이 들어가는 분들은 중이염도 있을 수 있고 아프기 때문에 이걸 못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효과는 얘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냥 흘리는 거 이제 위에다가 부으면은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는 중력 방식 써도 압력은 좀 되고. 덜하겠네요, 얘보다. 그렇죠. 그럼 그건 귀에는 물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다음에 그 네티퍽과 다른 형태로 나온 게 이제 이런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 물을 넣고 코에다 대고 난 다음에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예. 딱 하면 공기가 뽀르르륵 들어가면서 물이 쭉 흐르고 딱 하면 그만 흘러요. 그러니까 얘도 중력에 의해서 흘리는 거기 때문에 네. 네티브가 똑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쭉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자세를 좀 말씀드리면은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쪽 코로 해서 반대쪽 코로 나오는데 예. 이거를 이제 할 때 이게 밑으로 가느냐 이게 오른쪽 가느냐 뭐 여러 가지 논문 결과도 있고 오가까지 다 다른데 예. 그냥 무시하시고 네. 그냥 앞으로 푹 숙이시면 됩니다. 아, 예. 푹 숙여서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넘어가서 살에 걸려요. 물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내 여기보다 이게 더 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숙이라고 하면 이 정도 숙이는 게 아니라 그냥 푹 숙이셔야 됩니다. 숙이시고. 그래서 세면대에서 고개를 이렇게 많이 숙여서 네. 이 코가 어쨌든 간에 거의 요 정도로요. 네. 그렇지 목바닥 밑에 넘어가 살에 걸리지 않게 아, 하는 게 네, 필요하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똑바로 그냥 이렇게 해서 쭉 짜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게 누르면 귀에 물 들어가니까 이제 살살 눌러서 귀에 물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꺼번에 다 짜진 않고 네. 4분의 1 짜고 4분의 1 짜고 중간에 한번 코 풀어주고 4분의 1 넣고 4분의 1 넣고 코 한번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4단계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귀에 그래도 물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를 말을 하거나 숨을 쉬면 안 돼요. 우리가 할 때 아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다른 말을 하거나 침을 삼키거나 물 넘어간다고 아, 네.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네, 거고 네, 네. 아 소리를 냈는데 예. 사실 더 교과서적인 그거는 이제 그 약간 그 서구 사람들이 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건데 한국 사람들은 크지 크가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면 입천장에 딱 달려보면서 귀가 물이 안 들어가는 데 있거든요. 제일 좋은 소리는 이거고 잘 안 되면은 이 또는 아 이러면은 그래도 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비염도 없는데 빨리 해보고 싶죠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하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하고 나면은 여기 물 들어갔어요. 예. 그럼 이제 빼내야 되잖아요. 예. 그 하는 걸.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코만 풀면은 잘 안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빼는 거를 예.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코에 아까 부비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비동이 예. 코와 연결되는 각도가 달라요. 아. 여기는 이제 이만큼이다 동굴인데 요게 위쪽에 구멍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뭐 이렇게 들어가고 다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 안 빠져나와요. 코를 풀어도 잘 안 나와요. 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하다 누웠더니 갑자기 왈칵 넘어가서 자다가 이렇게 기침하고 살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볼펜 떨어지네 하고 탁 했는데 갑자기 주르륵 떨어져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불편함도 있어요. 그리고 또 끈적한 제가 코물리어로서 이렇게 찍어보면 10년 묵은 그 누런 콧물 있잖아요. 그런 거 아주 그게 젤리처럼 딱딱하고 해서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빼내는 거를 해내야지만 이후에 되게 편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를 푸는 거의 효과가 30-40% 나면은 이렇게 빨아 마시는 효과가 원래는 60-70% 더 있어요. 원래 이게. 예.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그 각도에 따라 어떤 건 푸는 게 더 잘 나오고 어떤 건 빨아 마시는 게 또 잘 나오고 결국 음압에 의해서 착 빨아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빨아 마실 때는 우리 예를 들어서 하면 여기가 쏙 들어가잖아요. 예. 이건 콧물 훌쩍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요걸 이제 한쪽을 막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여기가 좁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벌려야 돼 이렇게. 해보세요. 훨씬 달 되죠. 예. 이것도 이거 말고 벌려서 완전 다르죠. 바람량이 다른데요? 맞죠. 그래서 우리 코골이 이 밴드 붙이는 게 다 이 이론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코를 넓혀줘서 좁아지지 않게 해서 공기가 더 빨리 들어오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벌려도 여기가 약해서 여기가 하면은 딱 달라붙어서 한 번도 훌쩍거리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아, 진짜요? 여기 딱 달라붙어요 이렇게 좁아져서. 그런 분들은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요거 에어팟인가요? 에어팟 클립 같은 거 있죠? 부드러운 거. 요걸 갖고 젓가락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벌려서 하면은 이걸 넓힌 상태에서 확 들어가요. 이제 요게 이제 빨아 마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각도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풀 때 각도를 다양하게 해야 돼요. 휴지대고 한쪽 맞고 이건 벌려. 이 상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돼야 되니까 위에서 하려는 이렇게 돼요. 빨리 하면은 숨을 크게 쓴다 계속 내쉬면서 이러면은 오른쪽 다 빼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여기를 막고 이렇게 벌리는 거지. 벌려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확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 각도 똑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빨아 마시는 거죠. 역시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어느 순간 확 넘어오면서 충농증 누런코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평상시에 풀어도 안 나왔던데 갑자기 심령 묵은 누런색 거 갑자기 왁 하고 젤리처럼 확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막 그냥 대충 풀면 돼요. 예. 아까 풀기만 해야 되는데 특히 끈적한 코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로 제대로 빼놓고 싶다면은 이렇게 오두방정 고개 헤드뱅깅 하면서 한쪽을 벌리면서 빨아 마시기 세게. 그러면은 코를 다 빼낼 수 있고 식염수에 물도 빼낼 수 있다. 이런 팁을 드립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코 세척을 한 다음에 빨아들이고 뱉는 거를 이런 스킬을 활용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거의 무협지에서 그렇죠. 절대 신공을 배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거 대부분은 우리 보통 하수들은 물만 빼놓고 끝낸다. 이거 예.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무림의 예. 5대 고수들. 신공, 5대 예. 고수들은 다 이렇게 해서 벌리면서 이거 다 한다. 거의 우리가 특급 비공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디서 못 배우는 비공을 배웠고. 비공 이거네요. 아, 비공. 예, 맞습니다. 약들약. 저 외모 체크 메모체.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주 하도 멋있습니다. 머리를 헤드뱅잉 저도. 했어. 그 비공을 쓰면 원래. 그리고 이제 이런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비염을 악화시키는 좀 하면 안 되는 행동들도 있을까요, 교수님?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코 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딴 건 아닌데 이제 상처가 생겨요, 점막에. 점막에 상처가 생기는데 문제는 손가락에는 균이 많잖아요. 예. 근데 점막에 상처가 생기면은 그 균이 거기서 번식을 하면서 코딱지 피딱지가 생기는데 한 번 생기면 계속 생겨요. 맞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무릎에 상처 생겼을 때 그거구나. 저절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굳이 이거를 또 때리면은 진물 나면서 또 피딱지 생기고 그래서 정말로 무한 반복 한 달간은 그러다가 그 되게 피딱지 딱딱해지는 경우도 딱딱해지고 있더라고요. 예. 흉터 잡히고 그게 코에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코를 풀거나 빨아 마시는 거지 손은 대지 않는 게 좋다. 그럼 생긴 건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생긴 거는 사실 치료는 이제 식염수 코세척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코딱지 피딱지가 너무 심하면은 이제 항생제 연고를 좀 발라주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제 처방하는 약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항생제 안연고가 있죠. 예. 눈에도 바를 수 있고 면봉을 해서 코 안에다가 뼈 안쪽 깊숙이 발라주 한 3일에서 5일만 바르면 싹 낫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처방받아서 예.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지먼지 알레르기 분들 너무 습하면 안 된다. 관리하는 것들요. 관리하는 거 예, 예. 환경을 너무 습하게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술을 마시면은 술이요. 술 마시면 기본적으로는 모든 염증이 혈관에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가 더 막히고 그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도 훨씬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가뜩이나 비염 때문에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술 자체가 코 막힘도 증가시키고 이런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술은 안 마시는 게 좋죠. 또 악화시키는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로, 수면 부족이에요. 우리가 수면이 약해지면은요, 우리 몸에 호르몬 변화가 생겨요. 우리 코티솔이라는 분비가 있는데, 코티솔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반응이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떨어지게 되면 염증이 더 악화돼요. 그 다음에 피로와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다양한 자율신경에 영향을 끼치면서 혈관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비염 천식이 악화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그 어린이들 천식악화가 주로 예.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많이 뛰어놀고입니까? 시험 전에. 시험 전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렇구나. 스트레스 때 천식 악화가 더 잘 생깁니다. 아. 비염도 같이 나빠지고. 그래서 충분한 숙면을 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이런 비염과 천식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수면이 결국에는 비염에도 되게 중요한 요인인데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코가 막히잖아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악순환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교수님? 비염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고 예. 이게 이제 비염 환자분들이 사실 치료를 잘 안 받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이제 그냥 있으면은 항히스타민제 몇 개 또는 사먹다가 약국용 그 센 거 씁니다. 센 거 쓰거나 네. 뭐 그러다가 또 해도 뭐 어차피 안 되고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그냥 그거 없이도 그냥 살아요. 입으로 쉬고 주무시는. 입으로 쉬어요. 예. 그 코가 막힌지도 몰라요. 그냥 코딱지 콧물 나오고 이게 누구나 다 그런 줄 알아요. 보통 이 정도는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살지 내가 힘든지를 몰라요. 치료를 안 찾습니다. 또는 뭐 수면제 처방 받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뭐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낮에 힘들지 않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그게 밤이 되면은 상당 부분은 코골이 또는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코가 막히게 되면은 입을 벌리게 돼요. 예. 입을 벌리면 혀가 밑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아래
뒤쪽으로 붙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힘지니까. 예. 그러니까 혀가 뒤쪽으로 더 밀리면서 숨구멍이 좁아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똑바로 누우면은 혀는 뒤로 더 말리니까. 더 막히네요. 그렇죠. 누운 상태에서 입 벌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 숨을 수 있으면 입을 닫고 자잖아요. 예. 코 뻥 뚫리는 거 약국약 쓰는 게 아니라 꼭 처방되는 비강 스텝을 쓰셔야지만 그게 개선이 된다는 거고, 내가 힘들지 않아서 치료 필요성을 못 느끼더라도 내가 그래도 코딱지 콧물이 있고 눈이 가렵거나 자주 코골이가 있다 그러면은 한번 이런 치료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코골이의 모든 사람들이 비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염 있는 환자분들의 상당 부분은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비염 있는 분들은 이런 비강 스텝으로 도움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약들약? 이제 그 피부도 환절기가 되거나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피부 알러지도 같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특히 가을에서 뭐 겨울로 넘어갈 때나 이럴 때 건조해져서 알러지가 생긴 건지 피부가 가렵다, 알러지인지 그냥 건조해져서 그런 건지 구분이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기본적으로는 피부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예. 순수한 알레르기성 그런 아토피 비염은 그렇게 어린애들 빼고는 많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성인에서의 피부가 가렵다, 빨개진다 이러면 대부분 아토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대부분의 그런 성인에서의 피부가 가려운 거는 알레르기와는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두드러기 자주 일어나는 만성 두드러기도 대부분은 음식 알레르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들 가렵고 두드러기 있으면 나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뭐 기름진 거 먹어서 가려워 이렇게 하는데, 네. 그건 그냥 이미 가려운 건 음식이다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자꾸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 뿐이고, 대부분은 피부의 면역 조절 이상이든지 다른 그런 피부의 면역 체질의 바뀜으로써 생기는 피부염이고, 음식 자체는 일반적인 알레르기 자체가 크게 연관돼 있지 않아요. 소아에서는 대신 진먼지 진드기나 다양한 개고양이털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고, 성인에서도 개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이제 접촉했을 때 가렵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거는 일부 본인도 압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대부분 알레르기와는 직접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인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는 어르신들은 이게 이제 피부 건조증 때문에 생기는 피부염이 더 가능성이 많죠. 아,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는 대부분은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게, 비누 사용 딱 줄여보고 보습제만 며칠 바르면은 싹 안 가려워져요. 너무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세가 많아질수록 보습에 더 신경 써야 되는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연세가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다른 뭐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면 신장 질환이 있어서 투석흑 이런 분들은 이런 피부에 자율신경계 문제도 생기면서 땀 분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비누는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샤워는. 많이 아시죠? 그러면 비누로 기름째 빼고 해놓고 더 건조해지고, 그러면 가렵고 긁고. 그래서 주로는 증상이 이제 팔다리 쪽으로 네. 많이 가려운, 굉장히 많이 가렵고 긁으면서 많이 오시죠. 그러면 이 피부 가려움증에 저희 그 때미는 문화도 있잖아요. 되게 안 좋겠네요, 교수님.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때를 미는 전 세계의 어떤 민족이 몇 안 돼요. 몇 안 됩니까? 몇 안 되죠. 그러니까 때를 민다는 거는 우리가 이태리 타월이라고 하는데, 네. 이태리 사람들은 때를 빌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래서 이 각질이란 거는 내 몸에 너무나 소중한 보호막인데, 이거를 더럽다고 생각하고 벗겨내고 이런 것들은 사실 내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방어막을 없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는 절대로 미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누 자체도, 저는 이제 많은 유튜브에서 비누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손은 닦아야 됩니다. 네. 비누로 균을. 그렇지만 팔다리 특히 이런 데는 굳이 비누를 쓸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보면 내 몸의 존재는 면역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면역이 없으면 다 침투에 들어와서 네. 없어집니다. 면역이라는 건 나쁜 놈과 아닌 놈을 구분을 잘 해야 되거든요. 딱 봤더니 세균, 바이러스, 코로나, 나쁜 놈 죽여! 돼야 되는 거고, 네. 딱 봤더니 뭐야 여기 파인애플 묻었네, 밀가루 묻었네, 아니면 먼지네, 이런 것들은 괜찮아, 패스. 이렇게 가는 게 면역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면역이 개판이 되면은 이런 판단 능력이 흐려지면 오해와 착각이 되는 거죠. 진먼지, 가루도 꽃가루 누구나 다 들어오지만 그냥 별거 아니네, 반응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놈 기생충 세균 들어왔다고 난리치면서 그때마다 총 쏘고 미사일 쏘는 게 알레르기 반응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면역이 조절이 될 수 있느냐? 물론 그 부모로부터 온 면역, 부모가 알레르기 한 명 있으면 50% 유전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유전자가 있는 백그라운드라 하더라도 교육을 잘 받으면은 좋은 면역이 될 수 있어요, 애들도. 그러면은 그 교육은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품 알레르기다. 예전에 미국에서 한 연구에서는 땅콩 알레르기가 너무 많으니까 만 2세까지 땅콩 금지, 이유식 금지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줬더니 애들이 알레르기가 더 생겨. 쇼크로 더 죽어요, 아나필락시스로.
애들이 노출을 안 되고 나서 갑자기 들어오면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쁜 놈에서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많은 연구 결과에서는 음식 알레르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산부 때부터 엄마가 먹어서 태반부터 노출시키고 젖 먹일 때도 다양한 음식 땅콩 뭐 해서 계속 먹어서 애가 아주 기초적인 면역 때부터 그 많은 애들을 만나서 안녕 나쁜 서서히 이렇게 적응시키는 거네. 경험을 시켜서 적응시켜서 해야지만 근데 우리가 많은 경험 중에 나쁜 놈과 아닌 놈을 경험해야 되는 거는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를 만나면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만나, 이 나쁜 균도 만나보고, 얘 생각 좋은 놈인 줄 알았는데 나쁜 놈이었네. 얘 나쁜 놈. 얘는 알고 유산균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유산균 만나면 장애인, 얘는 괜찮으네. 이렇게 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피하 식별을 정확하게 하는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다 깨끗하게 자라고 흙 만지면 지지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때랑 많이 다르죠. 절대로 감기 걸릴까봐 사실 감기도 그냥 애가 힘들까봐가 아니에요. 감기 걸리면 어떻게 보면 무의식 세계는 내가 힘드니까 출근 못하고 힘드니까 그쵸. 애는 감기가 많이 걸려야지만 면역이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균들을 만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알레르기 학설로 보면은 이거는 위생 가설이라고 있어요. 예. 하이진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 건데 또는 바이오 다이버시티, 생물 다양성을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알레르기의 원칙은 이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레르기를 예방하고 어릴 때부터 아토피 비염도 예방하고 건강한 비염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우선 엄마 아빠부터 아기가 첫 맞는 균이 질에서 나오잖아요. 예. 엄마의 질에 좋은 균들이 많아야 돼요. 아하. 그거 갖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서도 좋은 질 유산균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럼 왜 유산균을 먹느냐? 어차피 질에 있는 거는 똥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똥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 유산균을 먹어야지만 그 균이 질로 가서 좋은, 그럼 애들이 좋은 균을 만나서 좋은 면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부터 이제 많은 균들을 많은데 우리가 균 제일 많은 데가 장. 예. 그러면 누구나 알잖아요. 좋은 유산균 먹고 좋은 것들 먹어야지 애들이 건강하다. 요즘 장에 항생제 넣어서 균 죽이겠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미친놈 소리 듣잖아요. 좋은 균을 많이 놓고 장에 더 많아야지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다 그런 거잖아요. 아마 많이 다루시잖아요. 그런 예. 것들도. 두 번째로 균 많은 데가 어디냐면은 피부예요. 피부. 예. 두 번째. 현미경을 보면은요. 이 피부의 그 상피세포 밑에 이 랑게르한스 세포라는 게 있어요. 예. 면역 조절자 중에 하나인데 얘가 피부에 그 딱 장벽 있잖아요. 때도 예. 있고 하잖아요. 그 완전 튼튼한 데를 뚫고 팔을 쭉 내밀어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거를 샥 먹어. 이균 저균 다 만난 다음에 싹 들어와서 림프절이라는 본부에 가서 애들한테 쫙 보여줘. 야, 이런 애들 밖에 있더라. 이런 애들 있어. 경험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에 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면역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장과 똑같이 건강해지는데 이상하게 피부는 어떻게 해요? 균을 죽이려고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비누로 닦고 어떻게 보면 살균 소독하고 이게 장에 세균 죽이겠다는 거랑 똑같은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균들이 있어야지 피부염도 좋아질 수 있고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 피부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피부 환자들한테 가려움 환자, 건조증 환자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지만 우선 피부에 염증이 없으려면은 피부에 좋은 각질층이 있고 지방층이 있어야 돼요. 예. 지방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비누가 싹 없애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보습제를 바르잖아요. 예. 이 피부에 유전적으로 가장 최근한 보호막은 더러운 놈에서 비누로 닦아내고 공장에서 만든 요 놈이 좋은 거라 해서 온갖 거 3개, 4개 비싼 거 다 해서 다 바르는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네. 두 번째로는 이 균과 우리의 공생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여기 지방산이 있잖아요. 그럼 밖에 있는 세균들이 그거를 먹이를 해서 먹고 그걸 갖고 더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글리세롤도 만들고 우리 장에서 똑같아요. 다양한 프로피온 산소부터 많은 걸 만들어서 예. 피부에 줘서 피부가 건강하고 장벽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공생관계예요. 예. 근데 균이 제일 잘 사는 환경은 약산성 환경이거든요. pH 5.5. 네. 근데 우리가 쓰는 비누는 다 뭐예요? pH 10에서 11. 예. 엄청 강력한 알칼리성을 바디 샴푸를 쓰기 때문에 균들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더럽게 살라는 게 아니라 네. 최소한 애들은 태어나면은 애기들 뭐 사회생활 할 거고 싶으면 냄새 나면 어때? 비누칠 하지 마라 애기들은. 성인이 되면은 이렇게 목 뒤 이런데 겨드랑이 사태 이런 기름 많은 데는 비누를 하더라도 굳이 이런 데는 물로만 닦고 냄새 나는데 이런 데를 굳이 비누 빡빡 닦지 마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왕 쓸 거면은 약산성 비누를 쓰십시오. 약산성. 강력한 거 쓰지 마시고. 그게 가려움증 환자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보고 아마 안 씻는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지만 안 써도 돼. 아빠 말 듣지 마. 그런 알러지나 우리 면역 반응에 유산균도 얘기하셨고 뭐 진유산균 얘기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뭐 유산균이나 뭐 비타민 D, 뭐 오메가3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이게 면역계에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는 뭐 아연 같은 경우는 뭐 정상 면역에 도움을 준다 또는 뭐 유산균은 뭐 장면역이 뭐 피부 면역까지 이어지는 어떤 축에 대한 연구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뭐 먹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알레르기나 이런 면역계에서 이제 가장 연구 많이 된 거는 오메가3랑 비타민 D3예요. 사실 비타민 D랑 오메가3 연구 안 된 분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 알레르기, 아토피 수많은 데에서도 실제로는 도움된다.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임상 연구는 굉장히 영양제는 어렵거든요. 네. 이제 역학 연구에서 예. 많이 생기는 건 아니 사실 여기는 비타민 D가 부족하고 오메가3 부족하고 예. 안 생기는 거에서 오메가3도 많고 비타민 D도 많다 이런 예.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충분히 공급을 해줬더니 적거나 증상 강도가 약해졌다 이런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메가3나 비타민 D는 모든 국민이 먹으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알레르기 아토피의 그 예방이나 도움의 강도는 어떠냐? 뭐 많이 연구하면 조금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눈이 이런 얘기 할 때 의사들은 조심스러워하는 네, 이유는 예. 우선은 연구 결과를 기반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좋은 약들이 예. 효과가 이만큼인데 네. 다들 오메가3나 비타민 D 먹고 이만큼 효과가 있다는 네. 연구를 갖고 이거 하면서 안 쓸까봐 중요한 건 안 하시는 그거가 이제 걱정돼서 보통은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영양제를 많이 먹거든요. 저는 모든 국민이 먹어야 될 거가 개인적으로 예. 비타민 D3, D3 예. 오메가3, 예. 마그네슘. 마그네슘 한국에는 안 들어오는 마그네슘 글라이시네이트나 아. 스테어네이트 이런 거. 아니 그 어, 영양제 전문가세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K2 전 K2.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워낙 부족하고 아연. 아연. 저는 그 종합 비타민도 저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사실 예전 연구들에서는 종합 비타민이 뭐 사망률 높인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예. 있고 막 그걸 아직도 네.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사실 거기에는 사실 품질의 문제도 있고 다른 연수가 많다고 보고요. 예. 최근 많은 데이터는 오히려 영양제 종합제 먹었을 때 생존율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몸에 안 좋다는 뭐 합성 비타민 E 이런 것만 안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요. 아까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교수님께서 상당히 전문가세요. 그래서 가장 강조해서 지금 드시는 영양제도 궁금해요. 빼먹지 않고 드시는 아까 영양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알레르기 비염과 무관하게 예, 무관하게 그냥, 예. 제 건강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우선 종합 비타민 먹고 종합 있어요. 비타민 드시고요. 저는 이제 그 소온에서 나오는 이제 기초 투 퍼데이 기초 뭐 베이식. 우리 가독자님들은 이 광고가 아닌 걸 다 아십니다. 네. 예. 이제 활성 비타민 B 있고 예. 그리고 두 알인데 저는 한 알만 먹습니다. 아, 예. 한 알만 해도 충분한 용량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두 알을 먹으라고 되어 있는 한 알만 먹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포소말 비타민 C 먹고 있어요. 아, 혹시 실례지만 몇 미리 드십니까? 저는 하루에 이제 리포소말 1,500 먹습니다. 많이 드시네요. 많이 먹죠. 닥터 머클라 거 먹고 있거든요. 아, 근데 고가의 제품 드신. 네. 그래서 이제 괜찮은 날은 하루에 아침 저녁 500 두 번 먹고 또 약간 뭔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3알 먹습니다. 그 외에 이제 N아세틸 시스테인, 넥 우리나라는 안 들어와 있고 예. 이제 미국서 이제 학회 가거나 갈 때 넥 1000mg 먹고 그 다음에 글라이신 파우더. 글라이신. 네. 글라이신은 왜 드시는 거예요, 교수님? 글라이신은 이제 노화 방지, 근육 생성, 그 다음에 이제 N아세틸시스테인과 글라이신을 같이 고용해 먹었을 같이 때 먹으면 더 좋겠네요. 같이 두 가지 뭐 시너지로 이제 글루타치온 합성이 증가되고 항산화 효과 있고 그래. 이게 사실 연구 결과도 꽤 많이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글루타치온을 직접 섭취하는 게 아니라 또 근거 수준 높은 두 가지 조합을 사용하시는 그렇죠. 전 글루타치온 자체를 먹는 거가 사실 그게 그 단백질 자체가 몸에 들어서 잘 활성화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 네. 어차피 걔가 분해돼서 예. 그래서 그 재료들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기 조금 더 때문에 효과적인 조합을 그래서 딱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글라이신과 저는 N아세틸 두 가지 조합을 고용량 먹는 게 더 좋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콜라겐, 콜라겐. 펩타이드 뭐 요거 외에도 이제 먹는 게 꽤 있어요. 사실 있는데 뭐 대부분 이제 염증, 항노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장 때문에 먹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그 세균을 몸에 많아야 된다. 지금 어떻게까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누를 안 쓰고 저는 약산성 비누를 일부 곳곳에 쓰면서 대부분은 물로만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샴푸만 이제 사회적 문제 때문에 떡지지 않게끔 사고 있고요. 손은 매일 씻습니다. 아니시다. 아니 피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얼굴도 그럼 웬만하면 손을 안 대시는 그런 얼굴은 분이- 이제 근데 저는 이제 러닝도 많이 하고 등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피부가 좋진 않아요. 매일 그 광인하시는데. 햇빛에서 하기 때문에 네, 네. 선크림만 바르고요. 네. 선크림 바른 날은 이제 그 약산성 비누로 얼굴 세안을 하죠. 이제 저는 항산화제를 먹는 이유가 그런 하도 햇빛 노출에 의한 피부 손상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먹고는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교수님 드시는 영양제를 가져와서 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장 건강 영양제를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프리바이오틱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유산균을 예전에 먹되 요즘 유산균을 안 먹어요. 왜냐면은 뭐 일부 유산균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임상 연구도 있지만 사실 또 한 종류만 또 너무 집중해서 그 한 균이 너무 집단이 되는 것도 아까 좋지 말씀하신 않다고 다양성이 생각하고요. 좀 다양성이 부족해지네. 중요하대요. 근데 유산균은 좋은 균을 몇 개를 먹는 거지만 프리바이오틱이라는 거는 좋은 균들을 배양시키는 먹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프리바이오틱 중심으로 먹는 게 더 다양한 균을 증식시키고 유지하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거 드십니까? 제가 먹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뉬린 파우더를 이뉬린. 먹습니다. 이뉬린 파우더를 먹고요. 그래서 이뉬린이야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양파, 뭐 치커리 뿌리, 뭐 돼지 감자를 많이 있는 건데 이뉬린을 이제 그 저는 나우 거 사서 파우더 먹고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선화이버. 아, 선화이버도 좋은 프리바이오틱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화이버 먹고 있고 세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약간 놀라실 수도 있는데 버섯 가루들을 많이 먹습니다. 버섯 가루가 영양제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버섯이요? 아. 엄청나게 많은 버섯 농장에서 버섯 가루를 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버섯이란 게 다 이게 베타글루칸이나 섬유질로 쌓여 있어서 예. 그냥 버섯이나 가루를 먹으면은 영양 좀 섭취가 좀 이렇게 충분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가루를 사서 한번 뜨거운 물에 차처럼 뜨겁게 끓여서 약간은 추출해서 그거를 먹는데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 베타글루칸 자체가 엄청난 프리바이오틱이에요. 근데 이제 씹어 먹으면은 대부분 그게 균들의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파우더로 먹는 게 훨씬 더 균들이 섭취해서 증식하기 좋기 때문에 파우더를 먹고 장건강에서는 그 정도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근데 가루를 좋아하시네요, 교수님. 저는 가루가 왜 좋아하냐면은 그게 벌크로 아시다시피 싸잖아요. 정말 싸다. 예. 그래서 웬만한 건 똑같이 있으면 다 파우더용으로 사고요. 훨씬 더 메리트가 있죠. 두 번째로는 캡슐이나 이런 타블렛으로 가면은 부영제들 예. 첨가물이 많고 캡슐도 많고 거기에 뭐 좋아하지 않는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무조건 파우더가 있다 그러면 파우더 폼으로만 사지 캡슐은 잘 안 먹습니다.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를 세 종류 이상을 집중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교수님이 많이 연구하신 것 같고 버섯 자체에도 식이섬유도 있고 이런 뮤코다당질이 많이 있지만 이게 강력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 처음 만나봤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엄청나게 장에 효과적인 조합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버섯가루는 진짜 만능 정말 너무나 좋은 건데 결국 이건 맛없어서 못 먹죠. 직접 구하셔서 가루로 만드시는 절대로 그건 귀찮아서 못 하죠. 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이제 가성비 높은 거는 표고버섯 가루. 아, 정말 이게 연구 결과들 제일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표고버섯 가루는 뭐 너무 싸니까 우리 자연 조미료로도 먹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말씀 더 예. 드릴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노루궁뎅이 버섯 가루. 아, 요거는 이제 그 신경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그로스 팩터, 네. 뉴럴 그로스 팩터도 있고 예. 어차피 먹는 거잖아요. 예. 제가 뭐 특별한 거 먹는 게 아니라 다 매일 시계 먹는 건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가루로 먹는다 해서 그런 거를 같이 섞어서 그냥 마십니다. 끓여서. 맛은 겁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뉬린과 글라이신이 달아요. 아, 그 글라이신까지 다 섞어 드시는 거군요. 다섯 번 먹죠. 아. 그래서 이뉬린을 넣고 글라이신을 넣으면은 달달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아. 필요하면 거기 이제 그 초코 파우더 좀 넣고 이렇게 하면은 먹을만해집니다. 네, 교수님께서 직접 챙겨 드시는 거죠? 제가 사모님이 챙겨 주시는 거 아니시고? 절대로 미쳤다 그러죠. 와이프도 의사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의사 사이에서는 영양제를 혐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집에서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자입니다, 제가. 아, 왜 그러십니까? 아, 저희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저도 함께 한번 동참해 보겠습니다. 그 버섯 파우더를 제가 한번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봐서 한번 어떤 걸 구매하셨나 들어보고 저도 한번 같이 먹는 걸로 하고 우리 아마 가독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저희도 그 상황버섯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뭐 차가버섯, 노루궁뎅이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보충제들이 좀 있는데 파우더를 그냥 커스터마이징 하듯이 구매하셔서 섞어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사실상은 지표 물질이 있는 제품은 되게 고가고 대부분의 식품들은 사실 섞어가지고 파는 기타 가공품이거든요. 근데 교수님과 같은 방식은 되게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저는 이제 이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이제
그 대학교에 있는 교수로서 주의해야 될 예, 점이 예. 제가 이걸 뭐 항암을 목표하거나 예.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버섯, 상암버섯은 이제 치료 약용 예, 예. 버섯이니까 약용버섯은 전 진짜 잘 모르고 식용버섯을 식용으로 가루로 사서 먹는다. 프리바이오틱스 개념으로요. 그렇죠. 약용버섯은 솔직히 저도 약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뭐 이렇게 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몰라서 네. 또 비싸잖아요. 네, 좀 저는 고가죠. 그래서 그거는 건들진 않고 아. 흔히 먹는 것들을 파우더로 섞어서 먹는다. 그게 가성비는 좋죠. 근데 파우더도 그냥 먹으면은 효과는 매우 떨어진다고는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버섯은 어쨌든 푹 오래 끓여서 추출해서 먹어야지만 효과가 있어서 사실 그래서 그런 거 추출 물질들을 또 팔잖아요. 우리 네. 아마존 가도 네, 버섯 5가지 7가지 넣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팔긴 파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그거를 싸고 있는 그 다당질이나 베타글루칸이나 여러 가지 그런 딱딱한 물질도 저는 프리바이오틱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 추출 성분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그쵸. 가루를 먹는 게 저는 또 장 건강에 장 건강, 좋다라는 유산균, 의미로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들약. 자, 오늘 그 알러지 관련된 특히 비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말 놀라운 우리 새로운 기술들을 배웠잖아요. 콧물을 빼는 방법들,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까지 배웠고 피부 알러지의 원인과 그다음에 보충제 얘기도 조금 했습니다. 끝으로 콧물리의 권혁수 교수님의 인사 말씀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각독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 또한 이 채널에 와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열심히 병 치료하시고 환경관리 잘하고 건강한 영양제도 식품도 먹어서 정말 건강한 삶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